자, 미국이 이게 몇 년 만이라죠? 달이 가는데, 유인 우주선이 가는데? 57년인가? 57년 만에 간 54년 거예요. 만이네요. 예. 그래서 이게 72년도예요. 송 작가 3살 때인데. 그때, 72년도면 난 안 태어났을 어, 때다. 저도 없을 그때 때네요. 달에 내려보고, 그 이후로 달에 안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지. 아니, 그렇게 72년도도 갈 수 있는 걸 왜 50년째 안 갔냐? 혹시 거기 갔다가 달 주민한테 뒤지게 혼나고, 앞으로 50년 동안 안 가겠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나오는 게 그 이유거든요. 아, 달 주민한테 혼나서 너 한 번만 더 무단으로 오면 이 작살 내버릴 거야? 토끼가 절구 방망이로 찍었나? 토끼 같으면 어떻게 해봤겠지. 근데 더 살벌한 협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 너무 미국도 웃긴다. 소련도 포기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어찌 됐거나 무려 50여 년 만에 유인 탐사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한국의 기술이 엄청난 영향을 발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팩트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 이런 좋은 거를 자랑을 안 해요. 송 작가 TV에서 국뽕차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자,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현지 시각으로 1일 오후 6시 35분. 우리 시각으로 어제였어요. 네. 어제 오전 7시 35분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 로켓을 발사를 했는데 여기는 4명의 우주인이 탑승을 했습니다. 열흘간 지구 궤도를 벗어나서 달의 뒷면을 비행해서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 건데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에 사람을 태운 우주선이 달로 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유인 우주선이 날아갔으니까 사실 50년 전에 허접한 과학 기술이라든지 또는 선체에 비해서 얼마나 발전적인 거를 했겠습니까? 그때 50년대 자동차랑 지금 자동차의 어떤 차이 이상으로 엄청난 첨단 장비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그런 우주선이 발사가 된 거죠. 화장실이 있답니다. 네, 화장실이 있대요. 왜냐면 아폴로 우주선에는 가림막도 없이 배변 봉투를 이용해서 볼일을 봐야 했는데 이번에는 화장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복지가 좀 있네요. 복지.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우주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뭐냐라는 거죠. 예전에는 말 그대로 추진체였습니다. 로켓을 발사하고 로켓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과학기술의 정점은 이게 어느 속도로 얼마만큼 날아가야 우주의 미하가 되지 않고 또는 지나치거나 중간에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달을 갔다 올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이 가장 필요했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러한 그 우주 발사체의 어떤 그 발사 능력이나 추진 능력은 뭐 화성도 간다고 하는데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느냐의 제어 기술이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어 기술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뭐냐? 결국은 반도체라는 것이고요. 그 반도체의 핵심 소자들을 대한민국이 담당해가지고 상당 부분 담당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 들어가는데 이제 구성되어 있는 내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극비로 이제 묻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거기에 몰래 외계인을 심었는지 외계 기술을 넣었는지 미국의 미공개 기술을 넣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한국이 참여한 부분에 있는 기술은 우리에게도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라드큐브 위성이라고 하는 한국 국산 위성을 아르테미스에 탑재해가지고 이거를 탐사용으로 우주에 발사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발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이른바 치명적 방사선대라고 알려진 반 앨런대에다가 이거를 띄워서 측정을 한다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반알란대가 뭐냐면 뭐 태양풍이라든지 우주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그러니까 각종 전자파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집중적으로
지구 주변에 모여 있는 일종의 어떤 껍질처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반알렌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우주의 태양풍을 맞기 때문에 엄청난 우주 방사선들과 전자파들이 항상 상존해 있고 이것들이 그 안에서 서로 충돌하고 상쇄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전자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알 수 없는 지역인 거죠. 일종의 전자레인지 속 같은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이 반알렌다를 통과하는 과정 중에 과연 인류의 어떤 몸에는 이상이 없을까? 또는 그걸로 인한 기계 손상이 없을까를 항상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구가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 그리고 태양의 활동이 가장 약간 이렇게 활발하지 않은 시점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반알렌다를 통과해 갖고 우주로 나갔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태양풍이 강할 때나 전자기가 강할 때 나가면 고장 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K 반도체를 탑재한 이 라드큐브라는 위성은 아예 반알렌다에 상주를 하면서 거기에서 지나고 있으면서 앞으로 태양이 막 폭정 폭발이 있든 전자기 풍이 불든 또는 외부에서 어떠한 전자기파 영향이 오든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거기에서 정상적인 이 동작이 가능한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위성을 거기다 놓는다는 거예요. 즉 지구상에서는 겪어볼 수 없는 아주 최악의 전자기 방해 상황에서도 한국의 반도체가 이거를 정상적으로 측정하고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하냐를 만들어내는 테스트를 한국 반도체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초미세 삼성전자 패키지도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질화갈륨 소재들을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화갈륨 소재가 앞으로 전쟁 무기로 쓰이게 되는 레이더나 각종 미사일 전투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이기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열 또는 다양한 전자파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가장 뛰어난 제품이라는 거예요. 즉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반도체를 한국이 만들어 갖고 그 극성의 테스트를 우주에서 실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드는 회사가 지금 나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이번에 이 위성을 제작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요 앞에 있어요. 제가 테니스 치는 건물 옥상에 이 회사 공장과 본사가 있습니다. 예? 나 알아. 제가 아주 잘하는 회사죠. 주차장을 같이 쓰니까.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이름 잘못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 뭐라 그랬는데? 나래라고 한 거 같은데.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 회사의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주를 가든 또는 지구상에서 전쟁 상황을 겪든 또는 전자파 공격이나 핵 공격에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EMP나 이런 것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야말로 절대 꺼지지 않는 반도체를 개발하는 기술을 한국이 이걸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성과 통신하는, 그리고 앞으로 아르테미스가 지구에서 이제 달 뒤쪽까지 돌아가갖고 달 뒤쪽에서도 통신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파에 가렸는데도 달하고 통신을 하는데 이 통신 방법이 광통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파를 이용하지 않은 광통신을 통해 갖고 이 위성을 제어하고 통신을 할 수 있는지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 KT 사트라고 불리는 KT에서 이러한 송수신 모듈을 전부 이번에 제공을 해갖고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기술들이 확보가 되게 되면 앞으로 꿈의 반도체라고 불리는 다이아몬드 반도체, 실리콘이나 기존에 있는 재료를 질화갈륨 같은 재료를 쓰지 않고 이 인공 다이아몬드 안에다가 소자를 심어가지고 그걸로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까지 이번에 실험적으로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도체를 대한민국, 현재 요만한 사이즈의 그 프로토타입은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상용화가 되려면 이제 이런 사이즈로 이거를 키워야 되는데, 이러한 제품을 한국이 주도해서 만들게 되면 뭐 반도체 시장,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 시장, 군수용 반도체 시장 자체를 한국 기술이 전부 다 독점할 수 있는 일종의 실험 데이터와 실험 데이터와 기술들이 이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두조적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또 하나의 국가 기밀이 있는데요. 앞으로 아르테미스가 착륙을 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달에 착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착륙을 하고 탐사도 하고 거기에 있는 뭐 자원을 캐오는데 활동을 하고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월면을 움직여야 될 월면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일본 도요다에서 하기로 했는데 물건을 납품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월면차에 대한 납품을 하기로 은밀하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장착륙은 아르테미스 3호에서 하고요. 네. 이번 2호에서는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만 오는 거고, 옆에 광통신이 아까 말한 이제 반알란 때 반도체 시험을 하는데, 앞으로 거주나 이동을 위해서 월면 자동차를 진행을 할 건데, 여기 월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자동차 부품 소재,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로보틱스 기술을 한국 기업이 제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달 표면의 자기장을 측정하는 자기장 측정기, 그리고 달의 미세먼지들을 관측하는 중장기적인 카메라, 기타 등등의 제품들을 전부 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참여해갖고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그렇죠. 뭐 그룹이. 대한민국에 다른 차가 있냐? 다 현대차밖에 없지? 현대차가 달 탐사 로봇을 개발을 해가지고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이렇게 합쳐가지고 요 자율주행, 로보틱스, 태양광 총력 시스템, 그다음에 달의 극한 환경, 영하 170도, 영상 130도를 견디는 이 열관리 시스템 요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 겉봐 정몽규가 계속 현대차 사장이었으면 어쩔 큰일 날 뻔했어. 뻔한 거지. 아유 씨. 아유 그냥 나라 축구만 말아먹는 게 나아 아주. 아무튼 이만큼 실질적인 달 탐사를 움직이고 있는 그 뚜껑은 여러 국가들이 전부 다 명함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진체 관련한 기술들이나 또는 자세 제어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우주공학적인 부분을 제외한 재료나 기계공학, 로보틱스, 광학, 통신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까지 전부 다 대한민국의 유수 대기업들이 전부 다 기술적으로 다 참여를 했고, 그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실전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한 수준의 데이터들을 앞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다 뭐가 되겠어요? 다 신제품 개발로 연결돼서 들어오는 거고, 가뜩이나 지금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에 달을 간 건데, 갔다 온 다음에 어떻게 된다? 우주 최고의, 인류 최고의 기술을 확보한 대한민국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 거죠. 이미 반도체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들어가 있고,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영등포에 있는 자랑스러운 기업입니다. KT셋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전송. 좋아서 뭐 아는 사람 있어요 거기? 주차장을 같이 쓰기 때문에. 주차장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니 잘 되면 내가 가서 이제 그 잘 소개를 해드려야지.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소 또는 산업 연구소들이 아마 이번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기술적 축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박근혜는 거짓말로 그냥 던지듯이 얘기했어요. 2050년에 달에 우리 탐사선 보낸다고. 그 이전에 대한민국 고유 기술로 우리의 로켓과 우리의 제어 기술과 우리의 통신 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월면차를 끌고 가서 달에 식민지를 개척할 수 있는 날도 20년 안에, 우리 죽기 전에 달에 우리
말하자면 대한민국 자치구가 생기는 그러한 광경을 직접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정 작가는 예언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2가 뭐냐면은 달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화성이 원래 목표래요. 그래서 화성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그 전에 갔던 그 아폴로보다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길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오는 건데. 그래서 그게 원래 아르테미스는 달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이름이었잖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화성 식민지 건설 막 여기에 꽂혀있는 애잖아. 얘가 정부 효율부 수장을 처음에 맡았었잖아요. 초창기에. 그러면서 나사에 가가지고 아르테미스 그 설계자들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사람들 다 잘라내면서 목표를 달이 아닌 화성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나 어떤 기존에 알고 있는 강대국들이 못 끼어든 게 뭐냐면 보안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는 거야. 즉 지금에 있는 달 탐사라든지 또는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을 다 검증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끼어들고 싶어 끼어든 게 아니야. 이거 할 수 있는 기업이나 이거 할 수 있는 기술 가진 데가 어디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하나씩 일본 빠지고 뭐 아랍에미레이트 빠지고 뭐 이거 빠지고 걔들은 돈만 내고 구경만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실무적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축적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부분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상당수를 대한민국 기업과 기술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 국뽕이 빵빵 터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대단한 게, 이 박재필이라는 사람이 대표인데, 말 그대로 어릴 때부터 우주에 대한 꿈을 꿨고, 그런 청년들, 그러니까 인공위성에 대해서 사실 2011년도쯤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곳 정도가 위성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이때 이제 그런 걸 보고서는 본인이 내가 직접 위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봐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고 그 당시에 같은 이제 유수 대학원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만든 회사가 이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이게 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진짜 이거 비밀인데 이 지금 나라 테크놀로지가 만든 이번 큐브 위성이 우주에서 동작만 잘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저궤도 소형 위성 시장을 싹쓸이를 하게 될 겁니다. 지구상에 한 400km 높이 전후에서 이걸 띄워놓고 이 위성을 통해 갖고 6G 이 통신망을 KT하고 같이 구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면 그때 이제 지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랑 그 사업 같이 하자라고 침발르고 있는 것도 그런 거고 앞으로 지구상의 모든 유선 통신, 무선 통신이 없어지고 이런 이 소형 위성,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일종의 통신망과 각종 안전망, 감시망들이 다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 관측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통 관련된 거라든지 모든 IT 통신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서버들이나 관련된 주요 그 제품들이 이와 같이 분할되어 있는 소형 위성들이 각기의 역할을 유닛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도 앞으로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 우주에 올라가서 이거를 설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우주에 설치하면 일단 냉각이 필요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태양전지를 통해서 무제한으로 공급될 수 있는 요소이긴 한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다? 우주 방사선이나 전자파에 고장이 안 나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걸 해결하게 되면 완전히 앞으로 통신과 위성 사업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위성을 쏘는 데 있어갖고 거대한 1톤짜리 2톤짜리 10톤짜리를 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그만한 큐브 위성들 40cm, 50cm 육면체의 큐브 위성들을 여러 개를 쏴가지고 걔네들이 서로 연계해가지고 병렬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우주 공간을 빽빽하게 이렇게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이게 지구상의 모든 전자 IT 기기가 우주에 올라가게 되는 이런 시대를 앞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거고, 거기에 핵심 기술들이 이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검증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주식 살라고 하지 마세요. 4만 원밖에 안 해요. 아직은. 네. 주식은 나중에 사셔도 되는 거니까 이러한 기술들을 아이고.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과 대기업들이 네. 합작을 하고 있다. 그런 미래가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